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프로세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대표 강사 김현탁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파트는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수시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머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정원에서 70% 이상을 일단 수시에서 뽑고 있다. 자, 이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시에서의 전형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은 논술 위주 전형입니다. 얼마 전에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개혁안 요게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요 일반 전형이 논술 위주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 근데 그거는 2018학년도 얘기죠. 자, 여기서 2018학년도 보고 오신 어머님들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고대 정보를 검색하다가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2018학년도 입시안이 워낙에 좀 파격적이어가지고 검색하면 2017은 정말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고 2018 정보만 지금 굉장히 많이 유통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7학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이 유지된다라는 거 일단 요거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입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들이 각각의 특색들이 아주 뚜렷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 내지는 지원 가능한 학생들의 자격 요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 많이 뽑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야죠. 자, 교장선생님 추천은 누구한테 해주느냐? 일단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1등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2등, 3등, 그러니까 문과 2명, 이과 2명, 총 4명을 추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1등은 서울대를 받고요. 2등과 3등에게 고려대를 나누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추천이 학교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전형 같은 경우가 내신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전형입니다. 원래 1단계에서는 서류로 통과를 시키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즉 2016학년도 입시까지만 하더라도 서류에서의 내신 반영 비중이 80%였어요. 80%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올해는 한술 더 떠가지고 9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단은 내신 강자들의 격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서울권 학생들이 내신에서 지방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지방 소위 말하는 내신 괴수 학생들 있죠. 1.0 성적표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과목 1.0, 모든 과목 1등, 석차 등급 1. 자,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학교의 어떤 학업 성취 정도를 반영하는 어떤 표준 점수를 내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서울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 1.4도 잘 못 봤고요. 1.2, 1.3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권에서 학교에서 1등 한다고 하더라도 내신이 1.5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2등, 3등인데도 1.5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대 직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1등들이 야, 너 직윤 줄 테니까 학교를 대표해서 서울대 응시해 라고 했더니 저 싫은데요. 저 대신 고려대 추천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등한테 갑니다. 자, 2등한테 야, 네가 1등이 싫대. 네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서울대 갔다 와. 자, 그러면 제가 왜요? 저도 싫은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3등한테 또 갑니다. 네가 서울대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이 바보 같은 3등이 아무 생각 없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한 일주일 기분 좋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딱 한 명 서울대 추천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애가 됐다. 친척들한테 자랑하기 좋습니다. 일주일입니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 1등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학교 1등들이 서울대 지급을 안 받고 확실한 고대 카드를 한 장 받고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이 전형에서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일반고를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전교권 1, 2, 3, 4등권을 다투고 있다. 그러면 내신 관리를 꾸준히 해서 이 전형을 노려보면 괜찮습니다. 자, 많은 분이 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형이 이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보다도 이 국제 인재 전형을 좀 편의상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국제 인재라고 쓰고 외부 전형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네. 올해 이제 국제 인재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면접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이 있겠죠. 그 학생들을 이제 원래는 수업 방식이 이제 그 고대 국제 파이널 같은 경우는 그 소수반으로 이제 면접반이 진행이 되는 실전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대 국제에 필요한 주요 내용들을 강의해주는 수업을 올해 했었습니다. 올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 출석부가 있잖아요. 애들이 한 5, 60년이 올해 쭉 출석부에 있는데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고가 얼마나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찾았는데 일반고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일반고는 1명. 나머지 2명은 민사고였는데 뭔가 학교 밝히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주변 학교 이름 하나 대충 한 거 이랬던 거죠. 일반고 1명 있었어요. 중동고 학생 1명 있었는데 다행히 그 학생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이 국제인재 전형은 대부분 외고 학생들이다. 특목고 학생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외고 어머님들 많이 계실 건데 국제인재 전형은 다른 전형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테스트 점수나 토플 점수 요걸 이제 기재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또 올릴 수 있는 전형들이에요.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물론 제2외국 자격증 획득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소수죠. 대부분이 외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좀 편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합격자들도 거기서 발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외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학생부 전형이 이제 몇 해 동안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각 외고들도 학생부 관리하고 활동들 챙겨주는 이런 부분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 아무도 감을 못 잡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사회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각계 전투 준비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준비했냐면 스펙 쌓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한 거죠. AP도 하고 AP 뭐 5개씩 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자격증 당연히 있어야 되고 탭스, 토익 뭐 하여튼 끌어올릴 수 있는 대로 점수 끌어올리고 각종 대회 참가하고 이런 것들로 스펙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심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체 그런 부분들을 기재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들도 몇 년 동안의 학생부 전형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학교 활동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경합하는 외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지금은 선진화되어서 잘 돌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내신이죠. 여기서도 이제 또 외고 학생들 간의 어떤 내신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형국의 전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형 인재가 상대적으로 좀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꽤 늘었습니다. 이 인원이 어디서 왔냐면 일단 논술 전형에서 70명 빠지고요. 그 인원이 이쪽으로 온 거고요. 그리고 정시 전형이 지금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좀 줄었습니다. 그 정시에서 빠진 인원들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360명 뽑던 것이 이제 505명까지 뽑습니다. 근데 이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면 요거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과 외고 학생들 모두가 이제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자, 대신에 학교장 추천과 융합형 인재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죠. 그래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 자, 그러나 학생부도 괜찮고 내신 성적도 괜찮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제인재 전형에 지원했던 외고 학생들은 역시 융합형 인재 전형도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일반고랑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경합을 벌이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면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국제인재 전형은 전형 일정이 수능 전에 다 끝나버려요. 소위 말하는 납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이 굉장히 꾸준히 최상위권으로 나온다. 그래서 서울대를 노린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수능 결과가 고대 이상으로 갈 수 있다면 국제인재 전형은 그 전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다른 서울대 수시를 붙지 않는 한 그냥 다녀야 된다. 근데 융합형 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일정이 수능 이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대박이 났다, 난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러면 쿨하게 이 학교 면접들에 불참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뭐 미세한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해 보실 게, 뭐 그러면 우리 애는 학교 추천을 못 받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외고도 아니다. 근데 외고인데 내신이 4점대 밖이다. 그리고 일반고인데 그러면 융합형 인재로 쓸 것인가? 자,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어떤 내신의 요구치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에 준하는 학생들이 보통 합격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대를 그 직윤을 받았습니다. 그럼 고대를 뭘 쓰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쓰죠. 예,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 역시도 어떤 경쟁이 좀 만만치 않은 전형이다. 그리고 학생부 정리가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는 내신 좀 어중간하고, 자, 그리고 학생부 역시도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 내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딱히 뛰어난 것이 없다, 자, 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학생들 고대를 가고 싶다. 마지막 방법은 요 일반 전형입니다. 논술이죠. 자,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나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생 역전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도 내신도 조금씩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제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실제로 그 이제 합격 사례들을 보면 그 일반 전형에서 그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고 내신 2.5, 그리고 뭐 외고 내신 5.0, 자, 이런 학생들. 사실 일반고에서 2점 초반이면 괜찮은 내신이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강남권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이 경쟁 속에서 그래도 1점대 후반까지 내신을 받았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외고 갔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해가지고 외고 합격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두 번 관리를 못했더니 내신이 4점대 중반 막 이렇습니다.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냥 정시로 노릴 것이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가장 많이 뽑는 요 전형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고려대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전형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학생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게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을 지원 가능한 상위권 학생들도 걸어둬야 되는, 무조건 걸어야 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고려대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이 강남권 학교인데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5 근방의 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논술을 넣은 거죠. 근데 다 떨어졌어요. 서류는 다 떨어지고 그냥 논술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전형들, 이제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쪽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쓸 데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연대 시험을 응시하기에 뭔가 딴 정시까지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연대는 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볼지 안 볼지. 그런데 이 고대 논술은 필수 응시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전형들의 특징들,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가,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면접입니다. 자, 면접 얘기는 좀 전에 이제 박진규 원장쌤한테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고려대 면접의 특징 위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형이 3개고요. 면접을 보는 전형이 3가지입니다. 논술은 면접 없어요. 3가지 전형이 다 따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전형의 면접 성격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어머니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제인재 전형이랑 융합인재 전형이랑 학교장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할게요. 요 3 전형 중에서 면접이 가장 어려운 전형은 어떤 전형이겠습니까? 그죠? 다들 추리력이 좋으십니다. 융합인재가 가장 면접이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학추 같은 경우는 고교장의 추천이라는 권위가 있죠. 그래도 합격 2, 3등 보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제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외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고대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외고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외고에서 어느 정도의 내신을 찍었다,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융합인재는 얘들은 뭐야? 학교장 추천도 떨어진 애들이고, 그리고
국제인재로도 좀 뭔가 자신이 없는 그런 애들 아니야? 자, 얘들은 검증을 좀 세게 해야겠다. 그만큼 면접이 빡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전형이 가장 면접이 강력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학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제인재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융합인재를 노려야 되는데, 이 융합인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면접 과목이 나와 있다. 엊그저께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년 수시 일정 중에서 제일 늦게 끝난 게 융합형 인재 전형이었어요. 시험을 치고 나온 학생들의 반응이 올해 마지막 시험이자 올해 봤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만큼 높은 난이도를 좀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의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학교장 추천 면접은 소위 말하는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이 결합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접의 형태가 아주 옛날 인성 면접은 이런 거였죠. 고대 가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연대도 썼냐? 예, 썼습니다.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자, 요거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런 것도 있죠. 서울대도 썼냐? 예. 서울대랑 고대 붙으면 어디 갈래? 막 이런 거. 예. 이게 이제 옛날식 면접이죠. 예. 그냥 교수님들이 애들이랑 좀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면접은 사라진 지 오래죠. 예. 그 인성 면접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봐라 라든가, 좀 더 시사적인 문제로는 뭐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죠. 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 생각을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자기 견해를 물어보는, 찬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에요. 고대 같은 경우도 그 작년에 학교장 추천의 기출 문제가 가치 이론주의라는 주제로 나왔어요. 가치 이론주의에 대한 네 생각 얘기해봐. 그러니까 가치 이론주의 아시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IS들, 가치 이론주의, 오로지 내가 신봉하는 가치만이 타당하다라는 가치 이론주의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심층 면접이 결합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가치 이론주의를 설명하진 않아요. 어떤 제시문이 나왔냐면 어떤 강도가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집 침대에 뉘입니다. 그래서 침대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잘라서 주겠대요. 침대 크기에 맞춘 거죠. 그리고 침대보다 이 사람이 작으면 다리를 늘려서 주겠대요. 침대 크기에 맞춘 겁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도출한 다음 그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를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제시문을 준다는 점에서 심층 면접적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학교장 추천식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의 형태에 무엇이 결합되어 있냐면 국제 이슈에 대한 소양, 요게 결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인재 전형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들 공부시키기 쉬워하는 전형입니다. 제가 다문화 아니면 세계화입니다. 다문화 세계화와 관련해가지고 소양 잘 정리해가면 어느 정도 제시문 독해 능력이 밑바탕된 조건에서는 대비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합인재 전형은 어렵습니다. 제시문 개수도 많고요. 그리고 제시문들이 문학 작품 중에서도 시, 소설, 그 다음에 비문학 제시문, 이런 제시문들이 섞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층 면접적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이 융합인재고요. 다른 전형들은 심층 면접과 어떤 소양 면접, 심층 면접과 인성 면접이 결합된 형태의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시험 목전에 둬서는 따로따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내가 지원한 전형에 따라서 다른 수업으로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심층 면접의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또 논술 수업을 통해서 얘네들을 대비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과 이 고대 학생부 위주로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대 면접 구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가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연고대 논술과 함께 고려대 이 전형들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논술 수업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일단 논술 전형 간단히 그 전체적 개괄을 해드리면 일단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 충족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학교 이상에 비해서는 최저 기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죠? 보셔서 알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상위권 학과 경영, 정경, 자전 이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3개 중 합 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탐구는 뭐냐면
탐구 두 과목 있죠. 그 두 과목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과들은 세계 2등급입니다. 사실 세계 2등급 수능에서 받아가지고 고려대를 간다. 자,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요 최저는 결코 높은 최저가 아니다. 연세대보다 낮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4개 합육이죠. 네, 그래서 연대보다 좀 더 낮은 최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요 최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 있죠. 글로벌 전형들,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요 과들과 최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교 위상에 비해서 최저가 낮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수리논술이 출제됩니다. 요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문논술 75점에 수리논술 25점,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리고 인문논술은 1000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수리논술하면 도대체 뭐가 출제되는가? 수학이니까 뭐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 수업 얘기 들었는데 그런 걸 들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출제되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수학 문제입니다. 본고사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고려대 수리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학이 아닙니다. 물론 수학적 원리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동원된 수학적 논리가 굉장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수리 문제와 결합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대 논술을 응시한다고 하더라도 1학기 때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로 1학기 때부터 뭔가 수리를 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고 있으면 그냥 듣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1학기 때는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수학을 참 못하는데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고대 논술 수학 때문에 포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자, 수학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수포자는 아니겠죠, 설마. 네. 수학을 진짜 포기해가지고 나는 기본적 수학 원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학 가지고 2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고려대 수리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리가 25점이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수학 못하니까 자신 없으니까 고대 논술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특강 그리고 그 직전 어떤 파이널 특강 등을 통해 가지고 수리는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학기 때는 겨울방학과 1학기 때는 인문논술 준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얘기인데 수능 최저 기준, 내신의 반영 기준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미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18점 이렇게 돼 있죠. 18점 돼 있고 교과 기본 점수가 282점입니다. 그러니까 282점 더하기 18점 하면 얼마입니까? 300이죠. 요게 이제 30%예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0.2점 차이죠. 굉장히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등급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 4등급까지는 1점의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점 만점이죠. 1000점 만점에 1점 차이도 나지 않는 거죠. 논술 한 등급이면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뭐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머님들께서 내신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6, 7, 8등급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내가 7등급, 8등급을 맞는데 고대를 가겠다. 요거는 아니 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등급, 3등급, 4등급 이쪽에 있는 학생들도 크게 불이익 입지 않고 충분히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다.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논술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논술 같은 경우는 그 있습니다. 유형이 또 최신 유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논술과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대나 성균관대나 성황대 이쪽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제시문의 어떤 분석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느냐, 얼마만큼 잘 알아먹느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걸 줄 테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네 견해를 네가 한번 대차게 전개해봐. 자, 이게 고려대 논술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는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잘 말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타 고려대만 이렇습니다. 예, 다른 학교는 대부분이 제시문이 어떤 메인이에요.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려대는 제시문 분석은 아주 이제 기본적 수준에서 요구를 하고요. 그 제시문의 논리를 더 발전시키고 응용시키는 글을 쓰게끔 유도하는 것이 고려대 논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논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논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따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논술학원, 뭐 우리 학원에 등록하시면 가장 좋으시겠지만 이곳저곳 설명회를 다니실 거잖아요. 네, 다니면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을 통해서 고려대가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요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따로 독자적인 고려대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어야 대비가 별도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 2형, 2형 그 처음에 총론 때 들으셨겠지만 연고성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명문대반을 택할 것이냐의 어떤 기준에서 내가 고려대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1학기 때는 일단 연고성반에서 그때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고려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들을 그 반에서 다룰 거예요. 근데 명문대반에서는 고려대를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려대식의 공부 논술이 그 외에 이제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쪽 학교들과는 약간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커리가 운영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고요. 고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이 논점을 잡아서 자기 견해를 쓰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쓸지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논점에 대한 자기 견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제시문을 뛰어넘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아주 이제 고유의 어떤 논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고려대의 그 전형과 관련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시문들을 어떻게 잘 읽어 나갈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를 다 설명드리면 밤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여건을 딛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술 공부할 때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하십니까? 연습하면 늘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써야 될까요? 저는 논술은 좀 그 스포츠로 비교하자면 좀 축구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축구는 규칙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도 공만 던져주면 할 수 있어요. 너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요거 차가지고 저쪽 골대 집어넣으면 돼. 자, 이겁니다. 논술도 어머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논술은 이 제시문 내용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펼쳐보세요. 요거기 때문에 누구나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나 다 축구를 한다고 해서 메시나 호날두처럼 세계적인 대스타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목표는 메시나 호날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학교 대표 축구 선수 정도, 그 정도 돼가지고 고려대 딱 합격하는 정도.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축구를 잘하려면 일단 여러 가지 테크닉적 측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 체력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어떤 공부를 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 공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어떤 기초 체력, 기초적인 어떤 제시문 독해 능력, 그리고 제시문 활용 능력을 꾸준히 공부를 했을 때 고대 논술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3가지 학생부 전형과 그리고 1가지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순서는 이제 연세대가 진행될 겁니다. 연세대 이후 성서 한의 설명회까지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